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대륙이동설과 해양자 확장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초대륙 판계하가 분리되었어. 대륙이동설.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양쪽으로 멀어져. 해양적 확장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학생 A. 기억은 해양적 확장설에 해당해? 아니죠. 기억은 뭐야? 대륙이동설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고. B. 기억을 제시한 백에너는 대륙이동설을 제시한 백에너는 대륙을 움직이는 힘을 멘틀대로 설명했어? 아니죠. 못했죠. 우리 백에너의 원동력으로 설명했던 건 기조력인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C.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해. 그쵸. 우리 해령으로부터 거리는 뭐에 비례해? 연령의 대체로 비례하죠. 그래서 C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번. 그린 가나다는 타원나 나선이나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분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동글동글한 모양이 전부죠. 그러면 우리 타원 은하. 그 다음 나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불규칙 은하. 다음 다는 중심부 동글동글한 거 있고 이렇게 팔이 뻗어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나선은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타원은하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우리 이거 거의 암기사항이죠.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타원은하는 주로 붉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이가 대체로 많죠. 그 다음 불규칙 은하는 푸른 별 그리고 대체로 나이가 어리죠. 그 다음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중심부와 나선팔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야죠. 나선팔 영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심부는 타원 은하와 비슷하게 붉은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죠. 그 다음 나선팔 영역은 푸른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지닌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가가 나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니은 선지 틀린 선지고요. 그 다음 디귿. 가는 다로 진화한다. 우리 은하의 진화는요. 허블 은하 분류와 무관합니다. 허블 분류와 무관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됐죠. 허블이 은하 분류해놓고 이거 은하 진화와 관련 있어 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은하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지원에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은하가 진화가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거의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3번 봅시다. 그림은 해수의 심층순환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A는 표층 근처에 있죠? 표면 근처에 있으니까 표층 해류. 그 다음 B는 깊은 곳에 있죠? 심층 해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부터 풀어보면 A에 의해 에너지가 수송된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 해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야? 에너지 수송, 물질 수송이죠. 그래서 사실 A뿐만 아니라 심층 순환도, 심층 해류도 에너지 수송 가능합니다. 다음 니은. 기억 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산소를 공급한다. 우리 표층에 있는 물이 용존산소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심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그때 용존산소 공급하죠.
왜? 표층이 높으니까. 그 다음 디귿.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느리다. 그렇죠. 아, 미안해. 틀렸죠. A가 훨씬 빠르죠. 우리 유속은 표층 해류가 심층 해류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우리 디귿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봅시다. 다음은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목표. 쇠설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중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문제 나왔죠. 일단은 과정 한번 봅시다. 크기가 다양한 자갈물의 점토를 준비하여 투명한 원통에 넣었어. 우리 이게 퇴적물이 퇴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퇴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공급 어느 정도 있겠죠. 입자 사이에. 그 다음 다에 석회질 물질과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들고요. 그 다음 석회질 반죽을 가의 원통에 부어 쌓인 높이까지, 퇴적물이 쌓인 높이까지 채운대. 그러면 뭐야? 빈 공간이 공극에 교결물이 들어간 거야. 교결물을 채워준 거야. 그리고 나서 굳혀졌으니까 굳으면서 교결이 됐겠죠. 그래서 라를 통해서 교결작용을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공극 관찰하면 이때는 어떻게 했어? 공극이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선지, 기억. 교결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빈 공간에 다른 물질을 넣고 굳혀서 연결시켰으니까 교결작용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퇴적물 입자들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물질에 해당한다. 그쵸. 이 지금 석회질 반죽이 어떤 역할을 했어? 교결 물질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결합시켜주는 물질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단위 부피당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리을보다 크다. 그렇죠. 이때 빈 공간을 채워지면서 공극의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이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5번 갑시다. 그림은 위도에 따른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서 강수량과 증발량부터 판단하셔야겠죠. 보시면 실선에 해당하는 게 뭐야? 실선에 해당하는 게 적도 지역에서 가장 높죠. 이게 강수량이지. 우리 강수량은 적도 지역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강수량이 많고 중위도 지역 30도에서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점선이 증발량이죠. 보시면 적도 지역에서 적고 30도 중위도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강수량 증발량 판단했습니다. 요거 두 개 나왔으면 물어보는 거 뻔히 표층연분 물어보겠죠. 그래서 기억선지 보면 표층의 평균 연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없다. 우리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뭐에 비례해? 표층 연분에 비례해. 그러면 어디 해역이 더 높아? 강수량이 더 높은 지역인 A가 연분이 더 낮겠죠.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는 틀렸죠. 그래서 기억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지금 보면 A는 적도 지역이죠. 우리 적도 지역은 흔히 수렴대, 열대 수렴대에 해당하고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저압대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는 B 해역에서 나타난다. 우리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디 있어? 우리 북미 대륙 옆에 있지. 즉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 북반구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B 해역은 어디야? 남반구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6번 봅시다. 그림은 1940년에서 2003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 편차와 우리 항상 편차 나오면 의미부터 조금 해석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친구들은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플러스 값이 클수록 뭐가 컸다는 얘기야? 관측 값이 컸다라는 얘기고, 편차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뜻은 관측 값이 낮아졌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뭐보다? 기준값보다. 자, 그 다음 대규모 화산 분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준값은 1940년의 평균 기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1940년보다 높다, 1940년보다 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평균 상승률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지금 보면 A 시기는 거의 일정해. 그러면 기준값과 차이가 거의 없는 건데 B는 보면은 플러스지. 즉 점점 차이가 커졌다는 건 기온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상승률은 B 시기가 더 크죠. 그래서 A 시기, B 시기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니은. 화산활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 화산활동, 수륙 분포 이런 것들은 내적 요인이죠. 그 다음 디귿.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분출물들은 이거 뭐야? 화산재 같은 거야. 이 화산재 같은 것들은 성층권에 올라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즉 반사율을 높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반사율이 높아지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적어지고 결국 기온의 감소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7번. 그림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A는 뭡니까? 해령. B는 섭입대 상부. 그 다음 C는 섭입대 최하부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 봅시다. 기억.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낮다. A에서는 뭐가 나와? 현무암질 마그마. B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 C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SiO2 함량은 누가 더 높아? A가 더 낮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A에서 주로 생성되는 암석은 유문암이다. 우리 아까 했잖아. 현무암이라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디귿. C에서 물의 공급은 암석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우리 생성원인 적어보면 여기는 압력 감소. 그 다음 섭입대 상부인 여기는 혼합이죠.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의 혼합. 그 다음 여기는 물의 공급으로 인한 용융온도 변화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A시기와 B시기에 각각 측정한 0에서 200m의 해수의 특성을 수온 연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왔죠. 자,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기억. A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니? 맞아. 지금 보면 A시기에 쭉 계속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우리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랑 어떻게 돼?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죠. 그러면 수온이 낮을 때가 용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전 A식이가 전반적으로 같은 깊이를 비교했을 때 수온이 높으니까 표층에서 훨씬 온도가 높죠. 그래서 B시기에서 더 높죠. 그래서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다음 디귿. 혼합층의 두께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두껍다. 우리 혼합층 두께, 이런 수온 연분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인 거야. 표층 근처에서. 그럼 보시면 A 지역은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수온이 바로 감소하잖아. 그래서 거의 없어요. B 지역은 어때? 보시면 0에서 100m가 거의 비슷하지. 거의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한 0에서 100m 정도. 그러면 누가 훨씬 두꺼워? B가 더 두껍죠? 그래서 A시기가 B시기가 두껍다. 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9번 봅시다.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보자마자 사실 알 수 있지. A 차가운 플룸, B 뜨거운 플룸,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 선지 A가 뜨거운 플룸이다.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니은. B에 의해 여러 개의 화산이 생성될 수 있다. 우리 B 지역은 뭐야? 뜨거운 플룸 지역이고 열점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져? 화산섬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열점이 여러 개면 화산섬도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B는 내핵과 외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우리 뜨거운 플룸 출발 어디야? 외핵과 멘틀 경계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죠. 여기서 뭐가 생성돼? 뜨거운 플룸 형성.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0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일기도의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날 관측소 A에서 T1, T2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전선 통과 후 3시간이며 T1에서 T2 동안 온난 또는 한냉이 통과하였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그림이 이미 T1 시기지. 그러면 앞으로 통과할 전선은 뭐겠어? 한냉 전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표 보고도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무슨 전선 통과? 한냉 전선 통과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에다 이제 나타내 보면 요렇게 되는 거지. 남동, 남서, 북서인데 T1 시기에는 A 지점이 어디 위치한 거야? 여기 위치했다가 T2 시기에는 여기로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해서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T1일 때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우리 전선 단면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나타내 본다고 하면 전선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T1 시기에 A는 어디 위치합니까? 여기 위치하죠. 그러면 상공의 전선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틀렸고요. 다음 니은. T1에서 T2 사이의 A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관측된다. T1은 여기 있는데 T2 때는 한냉전선 후면으로 위치하니까 A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저군형 구름 관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 디귿. T1에서 T2 동안 A에서 풍향은 어떻게 바뀌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 음대저기압의 개형 알아두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질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씩 천천히 판단해 볼게요. 기억, 단층은 FF-는 장력에 의해 형성됐다. 우리 단층선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 여기가 같은 지층이잖아. 그러면 이 상반에 해당하는 게 올라간 거고 하반에 해당하는 게 내려왔죠? 그럼 상반이 상승한 거니까 역단층이고 우리 역단층은 어떤 힘?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우리 요런 거 전체적으로 지질의 순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부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씩 요거 한번 부분 보면서 판단해 볼게요. 자, 먼저 맨 위에 단층선과 부정한 면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 단층이 사실 지층 전체를 잘랐지. 그러니까 사실 가장 나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보시면 부정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위아래 지금 부정합 면으로 잘려 있죠? 그러면 두 단층과 부정합을 비교해 보면 부정합이 먼저 만들어지고 단층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습곡과 부정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습곡이 일어난 지층 위에 부정합이 쌓였지. 지금 이렇게 이미 휘어져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위에 있는 지층은 습곡 현상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부정합은 뭐 이후에? 습곡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습곡이 일어나고 부정합이 발생했죠. 그래서 잘렸느냐 잘리지 않았느냐로 판단했고 습곡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가지고 판단했어요. 아래에 있는 지층은 습곡을 작용을 받았고 위에 있는 지층은 안 받았어. 그래서 부정합이 습곡 이후에 나타나구나. 그래서 정리해보면 습곡, 부정합, 단층 순서이죠. 그래서 습곡과 단층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합 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맞겠고요. 그 다음 디귿 X에서 Y를 따라서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의 연령은 감증이다. 우리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일단 같은 지층부터 좀 표기해보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맨 먼저 X가 있는 이 지층을 A라고 한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통과하는 여기 지층을 B라고 합시다. 그 다음 다시 A 지층이니까 표기 안 하고 거기 위에 보면 C, 여기 새로운 지층 C가 이렇게 있죠. C 지층이 있죠. 그 다음 다시 A를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적어보면, 통과 순서대로 적어보면 맨 먼저 A 지층, 그 다음 B 지층, 그 다음에 다시 A 지층, 그 다음에 C 지층, A 지층이야. 그런데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아? 나이는 B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이야. 그래서 B, A, C 순서야. B, A, C 순서.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그냥 내가 나이를 한번 붙여줄게. 얘를 3억, 얘를 2억, 얘를 1억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증가감소 보기가 편하겠지. 그러면 2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1억이었다가 2억. 뭐야? 그러면 중간중간 어떻게 됐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감감증 요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2번. 그림은 주계열성 가와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5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가와 같은 구조, 중심액이 있고 표면에 대류층이 있는 구조는 뭐야? 이 태양 질량 이하인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거고 대류액이 있고 복사층이 있는 나와 같은 구조는 이 태양 질량 이상인 케이스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기억선지 가와나를 판단해 보면 가가 태양 질량의 1배짜리이고 나가
태양 질량의 5배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나의 핵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분해,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물어봤어. 우리 이 태양 질량이 사실 기준점은 아니거든. 그런데 기출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냥 질량이 큰 별이야? 그러면 PP보다 CNO 순환이 우세해? 많이 우세해? 이 정도로 하고, 질량이 작은 별이야? 라고 하면 PP가 CNO 순환보다 우세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냥 얘가 작고 얘가 큰 거네? 아, 그럼 1보다 작겠지?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즉 주계열 이후에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고 절대 등급의 변화 폭을 물어봤어. 그럼 이런 문제들은 사실 HR도에서 진화 경로를 표현해 봐야 돼. 또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HR도 그려보면 세로축의 광도, 가로축의 온도야. 그리고 여기다가 주계열성 라인 그려봤어. 그러면 질량이 작은 한 배짜리 이제 가와 같은 별들은 이렇게 진화 경로가 이어지죠. 즉 수직한 경로에 가깝고요. 수직 경로에 가깝고 절대 등급 변화가 크겠지. 반면에 태양 질량의 5배 정도 되는 애는 주계열 이후의 진화 경로가 수평에 이렇게 가는 거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수평에서 가기 때문에 이런 수평한 경로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지만 절대 등급 변화는 작죠. 그래서 진화의 경로가 수직인가 수평인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폭은 가가 나보다 작다.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그림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관측소에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표층소음과 기상연소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수온 있고 기압 이렇게 있죠. 우리 태풍이 다가올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멀어지면 다시 높아지고, 수온도 마찬가지 다가오면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풍향 변화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이 기간 동안 관측소는 태풍의 위험 반환에 위치했다. 우리 진행 경로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야? 시계. 왼쪽은 뭐야? 시계 반대지. 그리고 위험 반환 어딥니까?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요거 기억 선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T1과 T2보다 가깝다. 자, 우리 요 자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관측 기압이요. 원래는 두 가지 요소를 따져야 돼. 뭐냐? 첫 번째, 태풍 자체의 중심 기압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태풍까지의 거리. 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따져야 돼.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관측 기압이 낮은 거고,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측 기압이 낮은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요 문제에서는 이게 제시되진 않았지? 그래서 요것만 갖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지지 않은 자료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고 항상 지구과학은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더 관측기압이 낮아? 지금 T2일 때랑 T4일 때 관측기압 비교해보면 T2일 때가 더 낮죠? 그러면 관측기압도 중심까지의 거리도 T2가 더 작겠습니다. 그래서 T2가 T4보다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디귿 T2에서 T4 동안 수온 변화는 자 지금 T2에서 T4 동안은 수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우리 저기압이 다가오면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지. 용승에 의해서 수온 감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강이야?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4번. 그림은 어느 별의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별은 현재 주계열성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생명가능지대 문제 풀 때 항상 체크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주계열성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주계열이냐 주계열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어떤 것들이냐? 우리 생명가능지대 폭이라던가 거리 이런 걸 따질 때 주계열이 아니면 뭐에만 비례해? 광도에만 비례해. 그런데 만약에 주계열이라면 광도뿐만 아니라 온도, 질량, 반지름 흔히 주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계열이니까 요거 다 써도 되겠죠. 자, 그럼 기억선지부터 풀어봅시다. 기억. 이별의 광도는 기억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우리 생명가능지대의 폭 뭐에 비례해? 광도에 비례한다고 했어. 그러면 폭이 지금 현재는 요만큼인데 A 시기는 훨씬 넓죠? 그러면 가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현재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에 비례해? 광도에 비례해. 자, 그런데 거리를 따지는데 현재 이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별은 지금 생명가능지대가 거의 뭐 0.23 정도 되지. 한 0.2 정도 된다고 할까? 그런데 태양은 1AU 근처이죠. 그러면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이별이 태양보다 가깝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현재 표면에서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우리 이런 거 조심. 이거 뭐야? 광도야? 광도 아니고 뭐? 표면 온도의 사승. 즉 휴대폰 불출만에 따라서 온도에 비례하죠. 근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 주계열이기 때문에 광도나 온도나 비례하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별보다 태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태양보다 적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5번 봅시다. 그린 가는 은하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을 나타낸 사진인데 이거 대표적이지? 퀘이사 관측한 사진으로 원래 퀘이사가 하나인데 중력렌즈 현상 때문에 5개로 보이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럼 나는 T시기 이후 우주의 구성요소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A, B, C는 각각 보통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거 판단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야? 현재 거 보고 가장 많은 거, 밀도가 큰 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우리 물질, 암흑물질이라던가 보통물질은 양이 일정하죠. 그래서 양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고 밀도는 감소해요.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양이 계속 증가하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진 만큼 양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는 암흑 물질, B는 암흑 에너지, C는 보통 물질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 가를 이용하여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중력 렌즈는 뭐의 증거? 암흑 물질의 증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니은. B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이다. 우리 B가 뭐였어? 암흑 에너지지. 우리 암흑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정확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실 그냥 틀린 선지야.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양성자는 뭐야? 보통 물질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디귿. T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하였다. 팽창 속도가 계속 증가했냐라고 물어보는 건, 야, 우리가 계속 가속 팽창 우주였어? 우리 사실 암기사항으로도 이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문항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본다고 하면 우리 우주 초기에, 요 초기에는 어때?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적었어. 그래서 뭐야? 감속을 하죠. 그리고 현재, 최근에 현재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돼?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많죠.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죠. 그래서 요거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우리 그래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 사실 많이 봐온 그림인데 시간에 따라서 팽창 속도를 나타내보면 이게 0이라고 치면 초반에는 감속하다가, 팽창은 계속하지만 감속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속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 많이 봤었죠? 요거까지 암기해 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6번 봅시다. 그림은 별 기억과 니은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형식 같지만 사실 맨날 표로 주어지던 물리량을 그냥 이렇게 좌표로 주어진 것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선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이거 뭐야? 람다 맥스지. 우리 람다 맥스는 항상 뭐 온도에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지죠. 그러면 기억이 니은의 5분의 1배냐고 물어봤으면 일단 온도 찾아야지. 보니까 기억의 온도는 4000 켈빈이고 니은의 온도는 2만 켈빈이죠. 그러면 기억이 니은의 5분의 1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온도가 몇 배야? 5배. 5분의 1배지. 그러면 람다를 비교하면 얘는 몇 배가 되겠어? 5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의 5배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별의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의 2500배이다. 광도. 등급 주어졌으니까 광도 주어진 거고, 그다음 온도 주어졌죠? 그러면 계산해서 반지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비교해보면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 선지 그려놓고 푸시면 좋습니다. 기억, 니은. 이렇게 표 만들어서 푸시면 편하겠습니다. 일단 광도부터. 지금 기억이 1등급이고 니은이 플러스 11등급이지. 그럼 둘이 몇 등급 차나? 10등급. 우리 10등급 차면 몇 배? 10의 4승배지. 10의 4승.
그러면 기억이 이때 헷갈리지 말고 등급이 더 작으니까 10의 4승 L이고 니은이 1L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등급 반대로 표현하면 안 돼. 그 다음 온도 4000켈빈, 20000켈빈인데 우리 이거 약분해서 그냥 넣자고. 그러면 얘가 1T면 얘가 4, 5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에 몇이 들어가야 돼? 10의 제곱이 들어가야 4승 했을 때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5T의 4승이니까 이거 그대로 다 없애줘야지. 그러면 5, 25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기억이 니은의 몇 배야? 2500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니은의 겉보기 등급과 기억의 겉보기 등급 값은 6보다 크다. 우리 조금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가 많아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 일단 겉보기 등급을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고 절대 등급이랑 뭐 주어졌어? 거리를 주어졌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 구할 거야. 우리 간단히 구하면 사실 거리지수 공식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거리지수 공식 말고 조금 하나씩 설정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0파색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녀? 10파색에 있을 때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는 특징을 지녀. 자, 그러면 우리 기억별은 거리가 10파세계에 위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아. 그러면 기억별 절대 등급 몇이었어? 1. 그러면 겉보기 등급도 1이야. 그래서 얘는 절대 등급도 1이고 겉보기 등급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별은 어때? 지금 10파색이 아니라 2.5파색에 별이 위치해. 2.5파색에. 그러면 니은별은 실제로 여기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뭐야? 10파색일 때 니은별의 절대 등급이야. 그러면 이때 11이고 겉보기 등급도 11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2.5파색일 때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별을 여기로 옮겨줘야 돼. 자, 그럼 이때 거리가 몇 분의 1이 됐어? 4분의 1배가 됐어. 이때 그럼 밝기는 어떻게 변해? 우리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거리가 4분의 1배가 되면 밝기는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16배가 돼야 돼. 근데 16배를 등급으로 환산해 보면 약 몇이야? 약 3 정도 돼요. 3보다 조금 실제로는 더 차이 나요. 대략. 근데 대충 3 정도 계산하면 맞아. 뭐 3등급보다 조금 더 커도 돼. 그러면 여기 겉보기 등급이 3에서 3보다 좀 큰 숫자를 빼면 8이나 7 정도가 나오겠지. 7에서 8등급 정도가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잡아도. 그러면 둘의 겉보기 등급 차이는 몇보다 커? 6보다 크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지수 공식 쓰셔서 간단히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 세팅 하셔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봅시다. 17번 봅시다.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 어느 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에너지 복사 편차이고 그 다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이다. 우리 사실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봤죠. 근데 이 말은 처음 봤을 거야. 구름 대기 지표? 지표는 뭐예요? 우리 사실 지표라는 건 구름이 없어서 지표에 있는 것이 관측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구름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결국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온도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구름이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누가 높아?
지표가 높아. 그러면 적외선 에너지는 누가 무조건 높아? 구름이 높아. 그럼 고도는 반대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표라는 건 그냥 구름의 고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슷한 표현이 고도가 매우 낮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적외선 에너지 편차 나왔죠? 항상 의미 잘 해석해야 돼. 적외선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라는 것은 관측값이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관측값이 작다는 뜻이죠. 적외선 에너지 관측값이 커지려면 구름의 고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야 되고 적외선 에너지 관측값이 작아지려면 구름의 고도가 높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료 봅시다.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동태평양 지역 보는데 마이너스네. 우리 마이너스면 구름 고도가 높아져야 돼. 동태평양 지역에서 즉 구름 고도가 높다 라는 건 상승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야? 엘니뇨 시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는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는 이제 쉽죠. 기억. 서태평양 부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지죠. 그렇죠. 감소하죠. 그 다음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용승은 평년보다 강해지니 아니죠. 약화되죠. 엘니뇨 시기에 약화되죠. 그 다음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 우리 상승 기류가 강해지려면 기압이 낮아져. 저기압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낮아졌고 서태평양 지역 우리 아까 강수량 적어졌잖아.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뀐 거지. 높아지고. 그러면 이 값은 평년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8번 봅시다. 그린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자, 궤도 보시면 행성의 공전 방향만 주어졌지만 사실 중심별 공전 방향 우리 같으니까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기억 아니면 니은이래. 그 다음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공전궤도면은 중심별 겉보기 등급 변화는 식현상에 의해서만 판단하래. 그러니까 거리나 이런 것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부터 일단 찾아보자고. 우리 T1일 때 중심별의 위치는 자, T1 시기에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시기죠. 그러면 가까워지는데 시선 속도가 최대치여야 되니까 바로 기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T1의 위치고요. 그 다음 니은 선지. 중심별의 겉보기 등급은 T2가 T4보다 작다. 우리 위치관계 다 표시해 봅시다. T1에서 T2 넘어갔는데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네. 그러면 여기가 T2. 그 다음 T3면 적색 편이 최대치, 시선 속도, 멀어지는 속도 최대치니까 여기가 T3. 그 다음 T4면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인 T4. 그러면 T4 시기가 식현상이 일어나고 식현상이 일어나면 밝기가 감소하고 등급은 커지죠. 그러면 등급 자체는 T4가 더 큰 거니까 T2가 T4보다 작다. 맞겠고요. 다음 디귿. T1에서 T2 동안 자, T1에서 T2 동안은 어떤 구간이야?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구간이야. 자, 시선 속도가 음수인 구간이라는 뜻은 이거는 파장으로 따지면 람다 제로에다가 델타 람다만큼 요만큼 변화량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고 틀린 지점이 요거 구분 잘못해서야. 우리가 맨날 델타 람다라고 하는 건 파장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파장 변화량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파장 변화량을 물어봤으면 점점 어때? 시선 속도 따라서 비례하니까 감소한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흡수선의 파장이지. 그러면 그냥 흡수선 파장은 요거야. 이 관측 파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파장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들지. 왜? 시선 속도는 델타 람다랑 비례하니까. 얘가 줄어들어? 그럼 이 기간 동안 얘는 어떻게 돼? 증가해 버리겠죠. 오히려. 왜? 그냥 람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뭔가를 뺐는데 빼지 않게 됐지. 그래서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푸실 때 변화량인지 그냥 파장을 물어봤는지 요거 잘 체크하시고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9번 봅시다.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에 포함된 X의 자원소 Y는 모두 X가 붕괴하여 생성되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조건 보면 화성암에는 X가 포함되어 있는데 X의 양은 생성 당시 X 함량에 대해서 남은 X의 비율이고 Y는 붕괴한 X의 양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였는데 X가 줄어든 퍼센트만큼 Y로 환산된다라는 뭐 조금 당연한 말이겠죠. 자, 요새 자주 나오는 형태야. 뭐 반감기 전체 단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감기 중간중간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 잘 보시고 잘 해석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기억, 현재의 X의 양이 95%인 화성암은 95%인 화성암, X의 양이 95%면 가서 읽어. 그럼 뭐야? 대충 0.5억 정도 되죠. 년 정도 되는데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 속시식물은 언제 존재했어? 신생대 때부터 존재를 했어. 신생대는 0.66억 년이고, 그러면 속시식물은 이때부터 존재했으니까 이 화성암은 속시식물이 생존하던 시기에 생성된 게 맞죠. 다음 니은, 우리 사실 수업 때도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요 반감기 중간 물어봤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자, 우리 한번 나타내 보면 100, 75, 50. 우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 반감기 전체의 기간을 t라고 한다고 하면 요 중간은 2분의 1 t보다 짧게 걸리고, 똑같이 25가 감소하지만 짧게 걸리고, 두 번째 25가 감소할 때는 2분의 1 t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지. 왜? 같은 양이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붕괴되는 시간은 점점점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요거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면 75%가 되는데 몇 억 년이야? 3억 년이 걸렸어. 요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3억이야. 그러면 얘는 3억보다 커야지. 그러면 이 t에 해당하는 거는 몇이야? 6억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6억 년보다 길다 맞게 되겠고요. 다음 디귿, 중생대에 생성된 화성암에서는 현재의 Y양분의 X양. 우리 중생대는 언제부터 언제야? 약 2.5억에서부터 0.65까지지. 요 정도 되죠. 뭐 65나 66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럼 가서 찾아보면 일단 2.5억 년 요 위치 나타내 보니까 78이야. 그러면 X의 양이 78이면 Y의 양은 22지. 여기서부터 0.65면 대략적으로 요 원절인데 대충 계산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왜? 확 클 거거든. 그래서 대충 0.5짜리로 계산해보면 한 5분의 95로 그냥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숫자 계산해보면 여기는 뭐 19 정도 되겠죠. 그래서 확 크고 얘는 대충 계산해보니까 3.xx 정도 돼.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 4보다 다 크냐고 물어봤어. 4는 어디 있어? 요 중간 언저리쯤 있지? 그래서 전부 다 큰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4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0번 허블 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 L과 우리 은하에서 은하 ABC를 관측한 결과이고, 표는 이 은하들의 흡수성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B의 흡수성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보다 길다 라고 문제 나왔어요. 우리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기억, 허블 상수 일단 물어봤어. 우리 기본 수순이지. 허블 법칙에는 딱 두 가지 공식, H는 R분의 V, 요거랑 V는 광속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요 공식 두 가지 쓰이고, 거의 대부분 허블 상수는 꼭 구해야 하거나 물어보는 선지 중에 하나죠.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허블 상수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랑 속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거리 알려준 게 누구밖에 없어? C밖에 없어. 그리고 C의 후퇴 속도는 모르지만 관측 파장을 아니까 속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속도부터 구해보자. VC는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관측 파장 600. 그 다음 기준 파장 600. 다음 관측 파장 642 마이너스 600.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 42만 남고 6, 7이고 공 2개 날리면 3개 남았고, 그러면 21,000km/s죠. 자, 그러면 허블 법칙에다 넣고 300메가파섹으로 나눠주면 H는 300분의 이니까 70km/s 메가파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410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엔 뭘 알려줬어? 후퇴 속도를 알려줬죠. 그럼 이제 후퇴 속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6500이 나오려면 광속에다가 자, 기준 파장 400, 관측 파장 기억 마이너스 400 이렇게 구했어.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해 봅시다. 일단 공 2개 날리고 공 2개 날리니까 하나 남았고, 그러면 4 곱해주고 3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하나 더 날리면 6.5인데 계산해보면 3분의 우리 몇 나와? 4, 5, 10, 4, 6, 24, 26죠. 그게 몇이라고? 기억 마이너스 400이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게 뭐 38.xx 정도 되니까 기억은 몇이야? 400 넘기면 408.xxx죠. 자, 그러면 410보다 작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 니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디귿선지입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디귿선지 해봅시다. 디귿선지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30메가파섹보다 크다. 일반적인 거리 계산 문제인가? 라고 봤는데 B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선 위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어. 즉 계산값이 안 맞다는 거야. 허블 법칙이 적용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줬냐면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랑 다르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이걸 좀 설명드리면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실제 우리가 파장의 변화를 관측을 한 거야. 그래서 람다를, 즉 관측 파장, 관측하는 람다가 있고 요걸 가지고 후퇴 속도를 구한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후퇴 속도가 나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 B까지의 거리를 알아. 그래서 B까지의 거리 R, B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속도를 구해. 그리고 이 속도를 가지고 람다를 구했다는 뜻이야. 즉 여기 이 과정은 허블 법칙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얘는 거리를 관측한 거지 파장을 관측한 건 아니잖아. 이 뜻이고,
이 관측 파장은 진짜 나 이거 관측 파장 구했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속도를 구할 거야. 후퇴 속도를 구할 거야.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얘랑 일치하면 이제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파장 람다랑 여기에 있는 람다랑 같다고? 같지 않다고. 그래서 둘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가 나? 8나노미터 차이가 나. 더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얘가 8나노미터 길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구해야겠지. 관측 파장 구하려고 했는데 관측 파장 가지고 구한 후퇴 속도가 B랑 C가 똑같아. 즉 관측한 람다는 B, C가 동일한 거야. 왜? 속도가 둘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 다 64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의 관측 파장은 642야. 그러면 얘가 642면 여기 법칙으로 계산한 예상 값보다 8나노미터 길다고 했으니까 얘는 634가 돼야겠지. 그러면 허블 법칙으로 계산한 파장은 634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계산한 파장이 634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거리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다시 거리, 원래 관측했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여기 이해 잘 갔을까? 그러니까 관측한 게 허블 법칙은 거리여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파장 자체를 관측한 거고 요 차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 거리로 계산한 파장을 알아냈으니 다시 역산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RB 구하기 전에 요 V부터 구해야겠죠. 이 633 나노미터 가지고 거리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V는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604 분의 634 마이너스 600.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가 34 남고 3 나눠주고 2 17. 그러면 00 날려주고 3개니까 17,000km/s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허블 상수 우리 70이라는 거 구해놨지. 그래서 허블 법칙 H는 R분의 V에 넣어보면 R은 이제 요 RB죠. B는 70분의 17,000. 그래서 나눠보면 대충 7로 나눠보면 27에 14, 47에 28 하고 얼마 나오겠지? 약 242.xxx 나오겠네. 그래서 242 메가파섹 정도 돼. 그러면 B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추가 조건.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을 때 A, B, C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고 라고 줬어. 자, 우리 은하에서 바라봤는데 시선 방향에 A 여기 있고 B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근데 B까지의 거리가 몇이라고? 242. 그럼 A까지의 거리도 구해야겠네. 맞아요. A 거리 구하려고 갔더니 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하니까 속도로 바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하면 RA는 6,500 나누기 70. 그러면 0 나눠주고 6으로 나누면 7963에다가 2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92.xxx 얼마 정도 되겠지. 그러면 요 거리가 몇이야? 92. 얼마야? 야, 그러면 둘의 차이 AB의 거리는 RB-RA는 대략 따졌을 때 150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죠. 그러면 140 메가파섹보다 크다? 이거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의, 즉 허블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계산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측하는 파장을 가지고 시작해서 구하는 것과 관측한 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 요거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 요거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